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타사를 들어갈 건데요. 자, 앞에 강의에서는 중국사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현대사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사가 남았는데, 그 기타사에, 자, 일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 그리고 서남아시아. 이 서남아시아 쪽이 이제 이슬람 쪽이거든요. 아무튼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쭉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파트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갑시다. 일본. 일단은요, 선사시대와 관련된 거에서 일본에서 구석기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긴 한데, 구석기 유적지는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습니다. 뭐 이와죽구 유적지 이런 게 있는데, 자, 걔 무시하시고요. 자, 선사시대 그 중에 이제 신석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석기로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조문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조문문화는 신석기 문화인데, 자,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토기가 발견된답니다. 그랬을 때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는, 자, 새끼줄 무늬에 장식을 한 그런, 자, 토기가 발견되었다. 그럼 토기가 쓰였다는 얘기는, 자, 이들 또 뭘 하고 있었다? 그렇죠. 바로 농경이 시작되었다. 자, 신석기와 관련된 문화, 조문문화, 명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석기 이후에 청동기로 가봅시다. 자, 이 청동기로 가게 되면은 야요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크게 발전됐는데, 이를 우리는 야요이 시대 혹은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요이 문화는 한반도로부터 어떤 게 들어갔냐면은, 이 한반도로부터 벼농사라든지, 자, 아니면 청동이라든지, 그리고, 자, 철기, 요게, 자, 동시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청동기와 관련된 야요이 문화에서 분명히 제가 청동기 문화라고 했는데, 이 청동과 관련된 거에 각종 청동 제품들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청동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도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야요이 문화 같은 경우는, 자, 세기로 얘기했었을 때 기원전 3세기에서, 자, 기원 후 3세기, 3세기에서 3세기까지 발전됐던 게 야요이 문화인데, 아무튼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청동과 철기와 같은 금속재 도구와 무기가 쓰이게 되면서 사유재산, 자, 이걸 뺏고 빼앗는 관계, 지배계급, 결국은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체제가, 자,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 정치체제, 즉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국가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 국가는 하나의 단일 왕국이 아니라, 자, 소왕국들이, 자, 이렇게 난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왕국, 30여 개의 왕국들이 이제 난립을 하는, 자, 그런 시대가 전개가 될 건데, 이 소왕국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한 일본 최초의, 자, 통일된 정권, 요게 바로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야마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은요, 몇 세기 무렵에 이제 성립이 되냐면 4세기 무렵에, 자, 성립이 되는데, 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본 최초의 통일, 자, 정권이다. 이렇게 한번 갑시다.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 즉, 기존에 이제 소왕국들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 정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자, 통일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나라 이름은 뭐냐? 국호는요. 국호는 뭐냐면 야마토 정권의 국호는 웨입니다. 웨. 자, 이 웨가 국호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국호가 뭐로 바뀔 거냐면 일본이라고 이제 국호가 바뀔 건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7세기 말입니다. 그럼 7세기 말 이전까지는, 자, 일본의 국호는 뭐였었다? 웨였었고, 그 중심지가 어디였기 때문에? 야마토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겁니다. 아무튼요, 이 야마토 정권에서 아스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크게 발전됩니다. 자, 이를 우리는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마토 정권은 왜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지역에 통일된 정권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야마토 정권 안에서 아스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문화가 크게 형성했다. 이를 우리는 아스카 문화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 아스카 문화에서 정점에 서 있었던,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었던 쇼토쿠 태자가 있었답니다. 이 쇼토쿠 태자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뭡니까? 이 해자라는 승려, 백제의 해총, 그런 승려들로부터 불교를 배워요. 불교를 배운 다음에 이제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 쇼토쿠 태자가 불교 장려, 우리 한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를 장려했던 목적이 뭡니까? 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일본의 쇼토쿠 태자도 불교 장려 정책을 통해서, 다시 가면 불교 장려 정책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자, 불교를 장려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절이 만들어지냐면 호류사라는 절이 만들어집니다. 호류사라는 절을 창건을 했는데, 이 쇼토쿠 태자는요,
622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럼 622년도에 죽었다? 중국 당나라가 있는데 당나라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618년에 만들어져요. 쇼토쿠 태자가 죽은 시점은 622년이고요. 이게 당이 건국된 시점, 쇼토쿠 태자가 죽은 시점. 근데 견당사가 뭐냐면 당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을 우리가 견당사라고 하는데 그 견당사가 언제부터 가냐면 630년부터 갑니다. 결론 말하고 싶은 거 쇼토쿠 태자는 여기 있는 견당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쇼토쿠 태자가 죽은 시점, 이게 파견되기 시작한 시점. 당나라가 건국되어서 쇼토쿠 태자와 몇 년이 겹치죠. 한 4년 정도 겹치긴 하지만 실제 쇼토쿠 태자는 당나라와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수나라와 교류합니다. 아무튼 쇼토쿠 태자가 뜨면 우리는 몇 세기라고 체크할 거냐면 7세기. 6말 7초인데 7세기라고 이야기합시다. 문제는요. 쇼토쿠 태자가 불교 장려정월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중앙집권을 확립을 해놨는데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소가시라는 가문에서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시라는 가문이 이제 호족 가문인데 이 호족 가문에서 정치적 권력을 이제 독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들을 비판을 할 건데요. 누가 이들을 비판할 거냐면 당나라에 유학을 다녔었던 당나라에 유학을 다녔던 당 유학생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인데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런 유학생들 출신의 그들이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의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자 라고 하면서 개혁 정치를 펼칠 건데 이 개혁 정치가 바로 다이카 개신입니다. 다이카 개신은요 645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이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최초의 연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다이카 연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계속 쓸 건데 천황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이카라는 연호가 쓰이면서 새로운 개혁 정치, 이게 바로 다이카 개시입니다. 특징, 어느 나라 유학을 다녔던 당나라의 유학을 다녔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뭐 하게 되느냐? 모방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모방을 했다? 그래. 중앙 집권을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재확립하죠. 중앙 집권을 재확립했다라는 거.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그 7세기 말에 다이카 개신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마토 정권은 왜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랬죠? 지역이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 안에서 아스카 문화가 발전된 거고 그 아스카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게 쇼토쿠 태자고 이 야마토 정권이 쭉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다이카 개신이 있을 때 여기도 여전히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수도를 어디로 옮길 거냐면 여기로 옮길 겁니다. 나라라는 지역으로 옮길 건데 이 나라 시대 이게 언제냐? 710년에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794년까지 발전된 게 나라 시대인데 나라 시대 뜨면 무조건 몇 세기? 8세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라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를 우리는 무슨 정권이라고 한다?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마토 정권 안에서 아스카 문화도 발전됐고 아스카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게 쇼토쿠 태자고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이를 비판하면서 개혁 정치 이게 바로 다이카 개신. 그리고 일본이란 국호는 7세기 말에 쓰이고요. 다섯 번째. 다이오라는 연호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오라는 연호로 바뀌었을 때 다이오 율령이라는 게 반포가 되는데 이 다이오 율령은 당나라에 유학을 다녔었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율령 체제를 계속 벤치마킹 해옵니다. 그 당나라의 삼성 육보라는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본의 실정에 맞게끔 2관 8성 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을 해서 시행했었던 다이오 율령이라는 게 발표되기도 하죠. 아무튼요. 다이카 개신과 다이오 율령을 통해서 무슨 집권을? 중앙 집권을 계속 강화시킨 겁니다. 이때 이 강해진 왕권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때는요. 수도를 옮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왕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로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마의 중흥 정치에서 컨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잔티움으로 옮기잖아요. 무슨 집권을 위해서? 중앙 집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과 대립하고 있었던 귀족 세력들, 그 귀족 세력들이요. 수도가 이렇게 옮겨졌었을 때 함부로 못 따라가거든요.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전돼 있다면 뭐 따라가도 되죠. 왜? 여기는 내 재산을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 재산을 놓고 먼 데까지 쫓아갔다가 결국 왕한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 그럼 다 날리는 거죠. 전 재산을. 그러니까
고대 국가 때 일반적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모습은 중앙 집권을 위한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야마토 정권은 야마토를 중심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고 이 확립된 다시 재확립된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심지를 옮긴 겁니다. 어디요? 나라로 옮긴 겁니다. 그럼 나라 시대의 특징. 견당사가 자 계속 파견이 됩니다. 견당사는요. 언제부터 파견되느냐? 견당사는 당나라에 파견돼서 일단 630년에서 89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와는 관련이 없다. 슈토크 태자와는 관련이 없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요. 그러면 견당사가 계속 파견되었고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합니다.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이들이 자 궁궐을 건설하는데 자 궁성 뭘 건설했느냐? 헤이족고 헤이족고를 건설합니다. 그럼 이 헤이족고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궁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쪽으로 이제 수도가 옮겨진 거죠. 나라라는 동네로. 두 번째 간다라면 나라 시대에 역사책이 편찬되는데 일본서기라는 역사책과 고사기라는 역사책이 편찬이 됩니다. 자, 일본서기와 고사기. 자, 우리 시험에서 무지하게 출제 잘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엽집이라는 자, 시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만엽집은 만요가나. 이 만요가나는요, 이 일본의 고유 문자, 카타카나, 즉 가나 문자라고 하는데 그 가나 문자의 초기 형태, 그게 만요가나입니다. 어쨌든 만요가나로 쓰여진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예, 만엽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있는 요 세 가지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간다라면요, 여기에 불교 장려 정책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자 불교 장려 정책 이것이 불교가 수용된 시점이 이제 아스카 문화 여기 6세기 무렵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요. 6세기 무렵에 불교가 들어와서 계속 불교가 장려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나라 시대에서도 불교가 장려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교를 장려하면서 도다이사라든지 도다이사라는 절을 자 창건하게 됐는데 아까 나라 시대 뜨면 무조건 8세기라고 했으니까 도다이사도 당연히 8세기겠네요. 어쨌든 이런 절들을 만들어주고 불교를 계속 장려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승려들의 지위가 자꾸만 높아집니다. 자, 승려들의 지위가 높아져. 그때 승려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불교 장려 정책에 자신들이 자 어떻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이 승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어디에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하냐면 정치에 자꾸만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요. 불교를 장려한 목적 자체가 중앙 집권,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장려했는데 지나치게 장려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 수도를 옮기자. 또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해이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해이안 시대라고 표현할 건데 이 해이안 시대는 8세기 완전 말에서 12세기 말까지인데 뭐 이쪽으로 수도 옮긴 목적 자체는 이겁니다. 승려들의 지위가 너무나 높아졌다. 승려들이 자꾸만 정치에 개입한다. 이들을 놔두고 수도를 옮겨버리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못 따라옵니다. 아까 귀족들과 똑같아요. 자기의 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템플이 여기 있는데 이거 자기들의 자 절을 재산을 놔두고 이쪽으로 따라간다? 이거 위험한 모험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이안으로 수도를 옮겼었을 때 결국 왕권을 위해서 자 옮긴 거고 아직까지는 견당사가 파견됩니다. 그러면 견당사가 일부 자 파견되고 있는데 아까 언제까지 갔죠? 894년 이때까지 갔거든요. 그럼 견당사를 파견했었던 거는 나라 시대에도 파견했었던 거고 해이안 시대에서도 파견했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해이안 초기 때까지 견당사가 있다. 여기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궁성이 만들어질 건데 자 그 궁성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해이안고라고 부를 겁니다. 해이안교, 해이안고. 자 명칭 두 개 구분하십시오. 여기는 헤이족고, 자 여기는 헤이안고. 그래서 헤이족고, 헤이안고 둘 다 장안성을 모방한 겁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견당사가 폐지가 된답니다. 견당사가 자 894년도 그러니까 9세기 완전 말에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9세기 완전 말에 견당사가 폐지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국의 선진물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용이 막혀버린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많은 선진물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막혀버렸죠. 그래서요,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자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답니다. 자, 이를 우리는 무슨 문화라고 하느냐?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국풍문화. 이 국풍문화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 이런 걸 이제 국풍문화라고 하는데
10세기라고 얘기합시다. 자, 폐지된 게 견당사 894년, 9세기 완전 말이니까 자, 10세기라고 합시다. 아무튼요, 이 국풍문화에서 반드시 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 문자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자, 가나 문자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이 가나 문자로 쓰여진 자, 장편 소설이 있는데 겐지 이야기. 겐지 이야기라는 일본 최초의 장편 소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와카. 와카라는 자, 시집이 또 쓰이게 됩니다. 와카라는 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뭘 비교해야 되냐면 자, 가나 문자, 겐지 이야기, 와카라는 시 이 세 가지를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아무튼요. 헤이안 시대 국풍문화 이거 외에 뭐가 있냐면 이 관복, 일본들의 관리들의 복장 자, 그러한 전통이 여기서 이제 확립이 돼요. 일본의 자, 관리 제도, 관복이 확립되었다. 네 번째 갑시다. 헤이안 시대. 요 헤이안 시대에 말기에 가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됩니다. 자, 인구가 증가돼서 토지가 부족해요. 인구가 증가되면서 토지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국가가 뭐 하게 되냐면 토지를 개간을 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앞에서요, 그 나이카 계실 때 보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모방했잖아요. 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모방했었을 때 당나라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균전제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 균전제를 따라해요. 균전제. 그럼 균전제를 따라하는데 농민들에게 이제 국가가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당나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안사이 난 이후에 그 균전제는 무너지긴 했지만 일본의 다이카 계실에서 균전제를 따라했고 그 균전제는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쭉 이어져서 균전제가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헤이안 말기에 왔었을 때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는 농민들한테 지급할 땅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그럼 농민들한테 지급할 땅이 부족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뭐 했냐면 개간을 허용을 한답니다. 자, 개간을 허용했다. 그래서 개인들이 땅을 이제 사적으로 개간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장원이라는 게 확대가 됩니다. 그럼 이 장원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말하는데 이 장원을 누가 그러면은 자, 가지게 되냐면 개간을 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간적 그리고 자, 비용 이런 시간이나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개간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했을까? 그렇죠. 바로 귀족 세력 혹은 지방의 호족 세력 혹은 절, 사원. 그래서 귀족과 호족과 사원 그들이요. 국가가 허용해준 이 개간에 앞장서서 넓은 장원을 이렇게 확대를 했었던 겁니다. 자, 장원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합법이죠. 왜? 국가가 허용했지 않습니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합법이었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계속 개간을 했는데 아니 이거 개간하는 것보다 뺏는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남들이 개간하는 거를 손쉽게 가서 뺏어버리는 겁니다. 혹은요, 이걸 안 뺏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뺏고 빼앗는. 와, 그래서 이들이 뭘 고용하냐면 무사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라이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원래 그전에도 있었겠죠. 이제 무사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장원 확대 과정에서 이 무사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다. 더 많은 땅을 뺏기 위해서 혹은 여기서 안 뺏기기 위해서 많은 무사들을 고용하게 됐고 무사를 누가 고용한 거죠? 얘들이 고용한 거죠. 귀족과 호족과 사원. 그중에 우리는 얘만 얘기합시다. 귀족. 항상요. 자, 고대 국가 때 왕권과 귀족의 세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상대적이었었죠. 왕권이 강하게 되면 자, 귀족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귀족의 힘이 커지게 되면 왕권이 쇠퇴되는. 자,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귀족과 호족과 사원 그중에 얘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넓은 장원 확대, 무사고용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세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 있는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때 이 무사 집단에 무사들이 고용됐을 때 무사 집단이 형성됐는데 무사 집단에 대표적인 무사 집단이 누가 있냐면 다이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세력들. 자, 다이라시 세력. 그 다음에 미나모토노 세력들. 자, 요게 사람 이름인데 미나모토노 시 세력. 처음에는요, 이들을 전부 다 누구들이 귀족과 호족과 사원들이 이제 이들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사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됐고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조폭 집단 두 개를 형성한 거예요. 하나는 다이라를 따르는 세력, 추종 세력들, 또 하나는 미나모토노를 따르는 세력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된 건데 이 왕이요 귀족의 세력이 자꾸만 커지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내 편을 끌어들여야겠다. 결국 여기 있는 미나모토노 이들과 손을 잡아버려요. 왕이 이들과 손을 잡아. 그래서 얘와 얘가 손을 잡고 있고, 자 얘는 여전히 얘랑 손을 잡고 있고. 그럼 얘들이 싸우는 거죠. 자 왕과 귀족이 싸우는데 실제 싸우는 건 얘와 얘가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얘가 이깁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자 이 세력이 다이라시 세력을 누르고 이들이 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과 누가 결탁이 됐었습니까? 천황과 결탁이 됐었죠. 그때 천황이 여기 있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게 야 고맙다. 너 때문에 다시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게 관직을 줄 겁니다. 그 관직을 나눠줬을 때 관직 이름이 뭐냐면 바로 쇼군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가마쿠라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가마쿠라자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막부 정권이 수립될 건데 이 막부라는 게 뭐냐면요 무신들의 어떤 그 기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걸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진영을 이제 갖추잖아요. 이제 막사 같은 텐트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지휘 본부도 있고 자 그러한 막사의 개념 이게 바로 막부입니다. 근데 그 막부가 어디가 있었던 겁니까? 가마쿠라라는 동네에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 미나모토모 요리토모가 어떤 직책을 받은 거냐면 슈군이라는 자 직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슈군이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정의대장군이라는 직책입니다. 내용은 자 우리나라의 일본이죠. 자 일본의 섬 중에 맨 위에 있는 섬 이게 홋카이도거든요. 홋카이도 그 다음에 이걸 혼슈라고 하는데 이 홋카이도와 혼슈 섬의 북부 지방 이쪽이요. 이쪽 지역은 일본의 영역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역은 이쪽이었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이누족이라 불려지는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누족과 관련된 소수민족들을 정벌하기 위한 이들을 정벌하기 위한 대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랑캐 이자 이들을 오랑캐로 표현한 거죠. 오랑캐들을 정벌하기 위한 대장이다. 정의대장군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게 쇼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대장군이라는 관직 자체는 막부정권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들을 정벌하기 위한 자 책임자 이게 이제 정의대장군 쇼군입니다. 그 직책을 누가 받은 거라고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근거지가 가마쿠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막부정권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가마쿠라 막부는 1185년도에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원적 정부 이렇게 합시다. 이원적 정부. 기존에 천황이 다스리는 조정이 있어요. 천황이 다스리는 조정. 그러니까 천황은요. 해이안 말기에 귀족 세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즉 장원학대 과정에서 귀족 세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요거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미나모토노 이들과 손을 잡고 다이라시 세력을 누르고 귀족을 눌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고맙다. 네가 짱해. 여기 슈군이라는 관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슈군이라는 관직을 받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 하나의 정권을 만든 겁니다. 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당시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는 정부가 두 개인 겁니다. 이원적입니다. 그럼 천황이 다스리는 조정이 있고 자 막부에 슈군이 다스리는 자 조정이 있습니다. 그럼 얘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얘의 힘은 다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의 입장에서는 미나모토 요리토모에게 고맙다라고 관직을 줬는데 그 관직을 받은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세력을 키워서 오히려 자기를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럼 슈군이라는 직책 이거는 원래 정의대장군인데 이제부터 어떤 의미로 변질돼서 쓰이게 되냐면 사무라이 즉 무사들의 총대빵이란 뜻이라고 바뀌어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슈군은 막부정권 이전에도 정의대장군이라는 그러한 직책이 있었던 건데 막부정권이 수립되면서 무사들의 우두머리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어서 쓰이게 됩니다. 아무튼요.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구조에서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여원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요. 그럼 여원연합군의 침략을 받았는데 여원연합군 누굽니까? 고려. 자 그다음에 원나라. 고려와 원나라의 자 연합부대가 1274년 1281년 두 번에 걸쳐서 자 침략을 해오는데 그럼 13세기겠죠? 이 과정에서 자 막부가 뭐 되냐면 막부가 쇠퇴가 됩니다. 자 막부가 쇠퇴돼요. 물론 여원연합군에 의해서 이들이 먹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자 막부는 힘이 쇠하게 되었다. 전쟁 비용 많이 쓴 거죠. 그럼 천황의 입장에서는요. 그래 자신의 세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천황은
여기 있는 이 쇼군을 자 밀어내고 천황 중심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황 중심의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질 때 누가 주도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천황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동참해 줬냐면 하급 무사들이 자 동참을 했답니다. 하급 무사들. 여러분 이 막부 정권이라는 게요. 일본식 봉건 제도예요. 이 무사들 간의 일본식 주종 관계 이게 막부 정권인데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무신들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있잖아요. 이 쇼군 밑에 가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 가신들, 자, 이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즉 우리가 서양사에서 이야기하는 봉건제도 그 봉건제도와 똑같은 게 바로 막부 정권이거든요. 그럼 일본의 막부 정권이라는 거는 자, 봉건제도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 이제 하급무사일 거 아닙니까? 그럼 중앙에 있는 쇼군이 여원 연합군의 침략을 막을 때 이들을 총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무사들의 총동원령을 통해서 여원 연합군의 침략을 어쨌든 막아낸단 말입니다. 막아내는 과정에서 얘들도 전쟁 비용을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10만 원씩 나눠주면서 자 오늘 저녁은 자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자 남는 돈으로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자 이렇게 한번 휴식을 좀 즐겨라 라고 이제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충성을 다하기로 원래 약속했던 거잖아. 근데 뭔 보상을 바래? 라고 하면서 이들을 자 어떻게 돼요? 푸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삐진 거죠. 그래서 때마침 천황이 쇼군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그 틈을 노려서 막부를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운동을 벌일 때 하급무사들이 도왔던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에 있는 막부를 뭐 한다고요? 타도합니다. 막부를 타도하는데 타도하자마자 이 가마쿠라 막부가 타도된 게 1333년인데 이걸 타도하자마자 천황은요. 그래 됐다 이제 드디어 천황 중심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정치체제를 막 정비하려고 합니다. 막 정비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이 하급무사 중에 하나가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동상이몽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 같은 경우는 천황 중심의 정치를 만들자는 거였었고 여기에 있는 하급무사는 얘가 누구냐면 아시카가 다카우치인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자기가 쇼군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막부를 타도하고 난 다음에 얘가 천황 중심의 정치를 자 개편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하급무사인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반발을 하면서 무로마치라는 동네에다가 무로마치 막부 정권을 자,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로마치 막부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천황은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천황을 잘라버립니다. 자, 아시카가 자, 다카우치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자 쇼군이 되고요. 천황과 싸우다가 천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새로운 천황을 하나 옹립을 해요. 그럼 기존의 천황은요. 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새로운 정부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황이 2명인 겁니다. 오리지널 천황. 그죠? 여기 있는 아시카가 다카우치한테 잘린 오리지널 천황. 그 다음에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옹립한 허수아비 천황. 그래서 천황이 2명의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자마자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남북조 시대라는 혼란이 있었어요. 자, 이 남북조 시대는 막부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60년간 전개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천황이 2명인 겁니다. 오리지널 천황과 쇼군에 의해서 옹립된 천황이 2명인 거죠. 그럼 왕조가 2개니까 혼란이겠네요. 이 과정에서 왜구들이 자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이 창궐했다. 즉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해안가 쪽에 있는 섬을 근거지로 해서 해적들이 이제 들끓게 된 거죠. 요들이 어디를 누락질하냐면 명나라를 누락질합니다.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이들의 누락질 때문에 해금령이라는 걸 내리죠. 야! 바다 밖으로 나가서 사적인 무역하지 말아라. 괜히 돈 벌겠다고 나가서 왜구들한테 삥 뜯기지 말고 아예 사적인 무역을 금지시키는 해금령이라는 거를 홍무제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는 이 왜구들이 고려 말 해안가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면서 인기 스타로 떠올랐었던 게 이성계, 최영 이런 인물들, 즉 신흥 무인 세력. 그들에 의해서 좀 있다가 연도가 같죠.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 남북주의 혼란은 누가 이기냐면 막부의 쇼군, 3대 쇼군이었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 자, 이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결국은 남북주의 혼란을 수습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주의 혼란을 수습한 이후에 뭐 하게 되냐면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고요. 자, 명나라에게
조공을 합니다. 미안해요. 해적들이 막 들끓었다면서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명나라의 영락제가 똑바로 해라 라고 여기 있는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책봉 조공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본의 이제 그 뭡니까 막부 정권에서 명나라에 저 조공 사절단을요 선물을요 계속 보내도 될까요? 선물 보내러 갈게요 라고 했더니 명나라가 야 네가 선물을 주러 온 조공 사절단인지 아니면 조공 사절단을 가장한 해적인지 내가 알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감합무역. 기억나시죠? 명나라에서. 그래서 명나라와 무슨 무역을 하게 되었다? 감합무역을 하게 되었다. 감합무역은 일종의 출입 허가증이죠. 출입 허가증.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은 거 확인하십시오. 가마코라 막부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자, 그 다음에 여원 연합군의 침략으로 수세되었다. 딱 여기 두 개만 하면 돼요. 우리 세계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아시카가 다카우치 사람 이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와 무슨 무역을 했다? 감합무역을 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랬다가 명나라 말기에요. 명나라 말기에 어떤 일이 미안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온인의 난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 온인의 난이라는 게 1467년에 쇼군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자 온인이 이제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쇼군을 만만하게 본 거죠. 물론 이 온인의 난 자체는 10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10년 만에 진압이 됐지만 이것이 가지는 자 의의가 뭐냐? 쇼군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이제 막 세력을 키워서 권력을 잡으려는 혼란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시대가 시작되느냐? 전국시대라는 대혼란이 100년 넘게 자 전개가 될 겁니다. 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나중에 자 완전하게 통일하게 된 게 1590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를 통일하고 나서 당시 이제 전국 시대의 혼란이 100년 넘게 전개되다 보니까 무사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과도해진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시킬 목적으로 임진왜란을 자 일으키게 되죠.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 임진왜란은 명나라가 자 개입을 하면서 국제전으로 발전이 됐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막바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고 일본 내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 세력이 다시 싸워요.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내에서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여기에 있는 새롭게 무슨 막부를? 네, 에도 막부를 이렇게 수립을 했었던 거죠. 자, 세기 다시 확인합시다. 자, 17세기가 되겠고요. 모로마치는 14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마쿠라는 12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는 중국의 누구하고 겹치냐면 송나라와 그 다음에 원나라 시기와 겹쳐요. 송나라, 원나라. 그 다음에 모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모로마치는 원나라 말기도 있는데 그건 놔두시고 여기 있는 명나라와 주로 겹칩니다. 더 추가할 거 전국시대의 혼란은 15세기 때부터인데 그 전국시대의 온인의 난을 기점으로 시작된 거고 전국시대의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조총이 들어옵니다. 이 조총은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조총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조총 부대를 앞세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이 혼란을 완전하게 뭐하게 되었다? 통일하게 되었다. 통일한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서 새롭게 권력을 잡은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연도를 써줄 건데 그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요.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1336년도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돼요.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되자마자 60년간 자, 남북주의 혼란이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 무로마치 막부가 쭉 발전이 됩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가 쭉 발전이 되는데 발전되는 중간에 자, 뭐가 벌어진 거냐면 이게 벌어진 겁니다. 1467년 온인의 난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온인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시대가 가는 겁니다. 전국시대. 그럼 전국시대가 쭉 가서 전국시대 쭉 가서 여기에 있는 1590년에 전국시대가 통일됐네요. 그럼 전국시대가 통일되기 딱 20여 년 전에 1573년 여기서 무로마치 막부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총은 언제 들어왔냐면 조총은 여기서 들어온 거죠. 1543년 자, 요 무렵에
조총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총 부대를 앞세우고 들어오게 되죠. 아무튼요, 우리는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로마치 막부라는 막부 정권이 무너진 시점과 전국시대가 이렇게 함께 뭐겠다는 거? 병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중간에 자 뭐고요? 전국시대의 시작, 그 전국시대와 함께 막부 정권이 이어지다가 전국시대가 통일되기 바로 직전에 무로마치 막부는 무너진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도 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에도 막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에도 막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마카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은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에도 막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막부 정권이 뭐라고 그랬죠? 막부 정권은 일본식 봉건제도라고 그랬죠? 그럼 일본식 봉건제도인데 봉건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봉건제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봉건제도. 봉건제도는요, 중앙의 권력을 밖으로 떼어준 거거든요. 땅덩어리 떼어줬잖아요. 네가 거기 다스려, 네가 거기 다스려라고 땅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권적입니다. 그래서 봉건제도의 공통된 특징이 지방 분권적인데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예요. 와우,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는 누가 있었죠?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 아까 얘기했던 세키가라 전투에 승리하면서 에도에다가 도읍지를 두고 막부 정권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이 에도 막부는 무슨 집권적이다? 중앙 집권적 막부 정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막부 정권, 와, 첫 번째 무가제법도라는 게 있는데 이 무가제법도는 뭐냐면 무신들이 모두 제자, 모두 따라야 되는 법 이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이묘들끼리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다이묘가 영주거든요. 그럼 영주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면 둘이 인척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이묘들끼리의 통혼을 금지하고요. 성을 무단으로 증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요. 서양과의 외국과의 어떤 무역을 제한합니다. 쇄국 정책이라는 걸 써요. 자, 그리고 또 무가제법도 안에 뭐가 있냐면 산킨고타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산킨고타이 제도. 이 산킨고타이 제도는 자, 세 번째, 자, 무슨 정책도 있었고요? 쇄국 정책도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떼어낼게요. 쇄국 정책. 산킨고타이 제도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중앙에 자 슈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에도에 있습니다. 에도에. 그럼 지방에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묘라고 해요. 그럼 지방의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하는데 그 땅의 주인이죠. 이 다이묘들은요.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냐면 다이묘의 처자식들은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에도에 살아요. 그럼 이 다이묘들의 처자식들이 에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처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함부로 반란을 못 일으킵니다. 이 말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다이묘 지방의 영주들은 1년 동안에 여기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1년은 어디 가서 머무냐면 에도에 와서 머뭅니다. 에도에 와서 1년 동안 처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또 돌아가요. 혼자.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경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죠. 왜? 이 땅의 주인인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자,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각각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는데 요번에 얘가 50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10명만 데리고 갔다가 자존심이 좀 상한 거죠. 이거 봐라. 좀 가오를 잡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100명을 데리고 간 거죠.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자 얘는 어떻게 200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경쟁적으로 수행원들이 많이 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몇 년을 버텨야 되죠? 1년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몇백 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려면 엄청난 체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먹고 자고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비용들을 자, 이 다이노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행원들한테 야, 돈 떨어졌다. 오늘부터 노숙하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동안 버티면서 돈이 바닥나는 거예요. 혹은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상인들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돈을 빌려서 1년을 버티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세금을 또 연락에 걷습니다. 세금 연락에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올라가서 1년 동안 다 쓰고 돌아오면 탕진돼서 거지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다이묘가 재정이 넉넉해야만, 재정이 빵빵해야만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재정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돈을 여기서 1년 동안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그 다음에 중앙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킹고타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산킹고타이 제도는 다시 마무리하면 지방의 다이묘들의 처자식들을 에도에 살게 했다. 그죠? 두 번째는 이 다이묘가 경련으로 에도와 지방을 왔다 갔다 머물렀었다라는 게 바로 산킹고타이 제도입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은요. 이 산킹고타이 제도 이거 말고도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살고 있는 이 영지 안에는 도시가 발전되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교통의 요지에 있는 중앙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이묘도 있고 여기 다이묘가 있고 여기 다이묘가 있는데 중앙까지 갈 때는 이 동네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럼 이 영지는 삼거리네. 서울까지 올라가는 삼거리. 그럼 여기에 있는 다이묘가 올라갈 때 여기 있는 다이묘가 올라갈 때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날 며칠 걸려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중간에 하룻밤 자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며칠에 걸쳐서. 그죠? 그럼 중간에 여기서 애들이 머물면서 이 영지는 상공업이 무지하게 발전한 겁니다. 교통의 요지죠. 그럼 그 교통의 요지에 있는 각 도시, 이 도시들이 발전하게 됐고 그 도시의 상공업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조닌. 자, 조닌의 성장 이렇게 할게요. 이 조닌은요. 도시에 있는 일본에서 이 도시를 이제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이 조카마치라는 도시에서의 상공업자들을 조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양사에서 이야기할 때 부르크가 도시인데 그 부르크 안에 상공업자들이 부르주아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 바로 조닌입니다. 조닌. 자, 아무튼 부르주아 같은 조닌의 계급이 성장하게 됐고 상공업자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자, 이들은 조닌 문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들의 조닌 문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문화의 주체가 되는 거죠. 조닌 문화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까부키, 우키요에, 하이쿠. 자, 이런 것들. 자, 까부키라든지 우키요에라든지 하이쿠. 하이쿠는 이제 시입니다. 사설시조 같은 시. 그래서 시는요, 여러분들 세 개로 구분하세요. 만엽집, 와카, 그리고 하이쿠. 됐죠? 만엽집은 나라시대, 와카는 헤이아시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도마프 때는 하이쿠. 우키요에는 뭐냐면 회화입니다. 회화. 그림이죠. 그 다음에 까부키는 연극이고요. 연극.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문화? 쪼닌 문화, 서민 문화의 한 형태입니다. 교통의 요지에 도시가 발전되었다. 그 도시에서 돈 번 상공업자들을 우리가 쪼닌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고요. 네 번째 갑시다. 이 에도마뿔은요. 쇄국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쇄국정책을 쓰는데 이 쇄국정책도 중앙집권적 막부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다 보니까 해안가 쪽에 있는 해안가의 다이묘들은 외국과의 접촉을 많이 하면 그들로부터 더 많은 우수한 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자, 외국과는 절대 무역하지 마. 이런 겁니다. 쇄국정책. 그런데 이 쇄국정책에 예외가 있다랍니다. 쇄국정책에 예외가 있는데 청나라 상인들은 들어와도 돼요. 청나라 상인들은 나가사키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덜란드 상인들도 들어와도 된답니다. 이 네덜란드 상인들은 나가사키 항 안에 앞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머물러라 라고 이들만 허용을 해줘요. 그럼 쇄국정책의 예외에 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은 청나라, 그리고 서양에서는 네덜란드. 이 당시에 네덜란드를요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화란이라고 썼거든요. 화란. 그래서 화란으로부터 들어온 자연과학이다. 두음법칙, 난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갈게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썼는데 그 화란으로부터 들어온 자연과학을 우리는 난학이라고 얘기하고 난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쇄국정책 예외, 두 나라가 있다. 됐죠? 다섯 번째 간다라면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게 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이제 국교를 재개했었을 때 뭐가 파견되냐면 통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조선이 파견한 거예요. 조선이 에도 막부에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인데요. 이 통신사가 파견됐을 때 특징이 뭐냐? 비정기적으로 갑니다. 왜 간 거냐면 쇼군이 바뀔 때마다 일본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야 네가 새로 바뀐 쇼군이구나.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들과 어떻게 정치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비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럼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가 그들에게 끼칩니다. 선진 문물을 계속 전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죠. 하지만 돈 벌려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절단입니다. 통신사가 파견됐고 기유 자 뭡니까? 약조라는 게 자 체결될 건데 기유 약조는 1609년이고 무역의 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 일본과의 무역의 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유 약조라는 거에 1년 동안에 세견선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에 오는 배를 세견선이라고 하는데 그 세견선은 1년에 100척을 넘으면 안 된다. 한 번에 왔을 때 쌀을 10가마 이상 사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역의 량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기유 약조입니다. 네, 자 부산포만 열어주게 되죠. 자 부산포만 뭐했다? 계약을 합니다. 부산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신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가 간 거고 일본이 부산포에 오는 겁니다. 일본 상인들이 오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국 정책의 예외는 이 두 나라를 기억하시고 조선과의 국교가 재개됐었을 때 정치적 목적의 통신사가 계속 파견이 됐고 부산포를 우리가 개항을 해줬을 때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국 정책의 또 하나의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국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오지 마, 나가지 마. 이게 세국 정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지 마의 예외는 두 나라. 너희들은 들어와도 돼. 나가지 마. 너희들은 나가도 돼. 어디요? 조선으로는 나가도 돼.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조선과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에도막부는 산킹고타이 제도, 그 다음에 쇄국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집권을 위한? 중앙 집권을 위한. 물론 중앙에 누구를 중심으로? 쇼군인 겁니다. 천황은 아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천황의 정치 참여를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에도막부는. 그래서 완전한 허수아비죠. 그 이전에 막부 정권에서는 그나마 천황이 명맥은 유지했지만 에도막부에서는 아예 명맥도 없어요. 그냥 천황일 뿐이야.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치에 참여를 전면 배제시켜놨었다는 거. 자, 이때 이 에도막부 말기에 가게 되면은 자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자 개항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개항은 뒷부분은 쌤이 자 다음 강의에서 연결을 하기로 하고요. 일본사를 2시간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갑시다. 교재에 68쪽에 가시게 되면은요. 68쪽에 조원문화,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조원문화와 관련된 토기 사진이 왼쪽에 있을 거예요. 별표하시면 되고요. 야요이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야마토 정권은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야마토 정권의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융성합니다. 아스카 문화. 그리고 아스카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게 누구라? 쇼토쿠 태자. 쭉 읽어보시고요.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이를 비판했었던 게 자 다이카 게신 쭉 됐나요? 자 탕후들은 1번 별표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라 시대로 갑니다. 나라 시대에서는 2번 밑줄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견당사가 계속 가고 있네요. 그죠? 도다이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도다이사는 쇼토쿠 태자와 관련 없습니다. 쇼토쿠 태자와 관련 있는 절은 호류사입니다. 호류사. 자, 쭉 읽어보시고요. 헤이안 시대로 넘어갑시다. 헤이안 시대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초기까지는 견당사가 파견됐으나 견당사 폐지가 되면서 일본의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는 국풍문화라는 게 발전됐습니다. 국풍문화 밑 찍으시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 니은 밑 찍으시고요. 딕은 밑 찍으시고요. 리을, 겐지 이야기, 와카, 그 다음에 가나 문자.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탕후들은 2번도 별표하겠습니다. 이 사진 자료가 나올 겁니다. 넘어가시면은 자 막부 정권이 수립되는데 그 막부 정권의 가마쿠라 막부 사람 이름 1번 밑 찍으시고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자 그 다음에 여원 연합군의 침략으로 쇠퇴가 되었다. 자 무르마치 막부에서는 사람 이름 아시카가 다카오치 밑 찍으시고요. 명나라와 무슨 무역을 했다? 감합 무역을 했다. 결론은 이거죠. 가마쿠라 막부는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와 겹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무르마치 같은 경우는 명나라와 겹친다는 거. 그리고 에도막부 같은 경우는 누구랑? 청나라와 자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 그 정도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전국시대에 2번 밑 찍으십시오. 전국시대 와중에, 전국시대 혼란 중에 조총이 들었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자, 전국시대 밑에 통일이 됐고요.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자, 그 다음에 에도막부 별표합시다. 에도막부의 2번에 중앙집권적 봉건제 거기 별표할게요. 상킹고타이 제도 밑 찍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통신사가 파견됐고요. 자, 쇄국 정책에서는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을 때 들어오지 마세요.
예외가 두 나라가 있다. 청나라 상인은 들어와도 된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들도 들어와도 된다. 밑에 사회 경제 성장에서는 이제 쪼닌들이 성장했는데 그 쪼닌들은 서양사로 얘기한다면 부르크 안에 살고 있는 자 부르주아 계급을 말한다. 그 정도. 왼쪽에요. 핵심 체크 쪽에 조선 통신사 행렬도가 있거든요. 자, 요거 사진 자료 별표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탐구다라 3번, 탐구다라 4번은 읽어보시고요. 탐구다라 5번 왕별표하십시오. 요게 무슨 고타이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에 의해서 다이묘들이 중앙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보이고 있네요. 그죠? 탐구다라 5번 별표. 탐구다라 6번도 별표하겠습니다. 쪼닌 문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뒷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학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국학운동은 용어만 확인하십시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있었던 국풍 문화 기억나나요? 그거하고 용어 구분하세요. 국풍 문화 여기는 국학입니다. 국학 일본의 고유한 학문 뭐 이런 뜻이겠죠. 밑에 근대화 운동 쭉 나와 있는 개항 파트는 다음 강의에서 쌤이 마무리를 좀 지어드릴게요. 이 다음 강의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